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 현실화되는, 일어나는 바로 이런 필드, 장소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장소 또는 실천이 현실화되고 있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 때문에 여기 포괄적 개념이죠. 그 사회복지 실천 분야라고도 하고 서비스에 초점이 드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관련되는, 소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실천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영역별로, 장소별로, 대상별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나눠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지 작은 글씨나 세부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실천 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별 분류해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표현이라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투 현장, 시험 현장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차 현장과 2차 현장,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1차 현장, 2차 현장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 기관이나 시설의 주 목적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수적 목적으로 사회복지도 있다면 2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현장 보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복지시설 이런 등등 복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1차 현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주 목적은 보육에 있지 않습니까? 또 병원, 그러면 의료 사회사업이라고는 의료, 복지 영역이 존재하지만 주된 목적은 의료 서비스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1차 현장, 2차 현장을 나누고, 그런가 하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관, 당연히 공공기관, 또 민간 부문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기관이라고, 어느 쪽 재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보통 많은 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재원 조달과 민간 부문의 재원 조달을 믹서시켜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에 따른 1차 현장과 2차 현장, 1차 현장과 2차 현장 반드시 나온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의해서 행정기관과 서비스 기관으로 나눠보기도 하지만 진정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숙식을 모두 제공하느냐. 모두 제공한다면 이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숙식을 모두 제공하면, 보통 표현은 법률 용어가 입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숙식을 모두 제공한다면, 입소시켜서 숙식을 모두 제공하면 생활시설. 그냥 서비스만 제공해주고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실사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실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 그러면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뭐다라고 이거 읽어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거지만 교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념,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념을 실천 장면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부르는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업상담가 같은 경우 보면은 본 명칭이 있고
유사 명칭이 있고 관련 명칭이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런 다양한 명칭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넘어가 줘도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후 윤리 문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사후 윤리 문제는 존재하는 거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영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별 안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일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개입 수준에 따라서 이 개입 수준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사회복지를 개입 수준에 따라서 개입 수준이라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시적 개입해서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중시적 개입 또는 중시적 수준, 중도적 수준, 중범위적 수준이라고 하면서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한답니다. 매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에서 거시적 수준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서 매크로적 접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준, 개입 수준에 따라 또는 대상자 범위에 따라 이렇게 할 적에 여기에는 당연히 마이크로라고 하는 미시적 또 메조라고 하는 중시적 또 매크로라고 하는 거시적 이런 접근 그래서 미시 차원 마이크로 중시적 또는 중범위적 차원 메조 또 그래서 거시적 차원 매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차원 또 중범위적 차원 또 거시적 차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수히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많은 역할 중에서도 특히 조력자나 중개자나 옹호자나 교사의 역할이 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중시적, 중범위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촉진자나 중재자나 여기는 중개자지만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나 훈련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거시적 차원, 지역사회 조직사업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개입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복지사는 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계획자나 행동가나 현장 개입가 이런 등등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문가 집단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전문가 집단 차원으로 보면 동료나 촉매자의 역할이 강조되더라라고 해서 출제 범위는 0.5개 미만이 있지만 안 읽어볼 수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줄을 그어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개입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으로도 나누지만은 전문가 집단의 차원으로 나누어서도 분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도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환경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그 제목을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를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되겠어요. 사회복지사 갑자기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 지위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지위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개념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히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교재 방식으로 본다면 2번을 보시면 예술이란 어떤 특수한 기술 학습, 특수한 기술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직관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형화, 표준화, 고정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단순한 지식 몇 개나 기술 몇 개로서는 표현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이런 직관적 능력을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회복지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미묘, 복잡, 다양한 인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조정, 양, 수준, 질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회복지사를 예술가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지위 보면은 여기 예술가로서 지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바로 줄을 치겠습니다. 동정, 안타까운 동정,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또 그럼 어떤 그 원조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보면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면 누구나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준다는 대로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 또 장벽을 극복하는 창의성, 희망을 불어넣는 능력, 또 그런 판단력,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이런 것들은 예술가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때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넘기시게 되면 거기 그냥 제목으로 동정도 쭉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다 동정도, 용기도, 또 전문적 관계 네모를 쳐놨습니다. 전문적 관계도, 창의성도, 희망과 에너지도, 또 그러면 어떤 판단력이죠. 판단력. 또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도 전문가 스타일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시를 했는데 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것은 줄긋고 어떤 것은 네모를 쳤을까?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학자로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과학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로서는 다양한 것도, 용기도, 동정도, 소위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전문가 스타일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술가적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것은 과학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문가 스타일,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 스타일. 그러고 하면 판단, 또 창의성, 전문적이란 말도 나오죠. 전문가 스타일, 전문적 관계, 창의성, 판단은 우리가 보면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이라고 하지만 언뜻 보면은 과학자로 갈 수가 있는 함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을 안 치고 네모를 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읽어서 이것은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것, 과학자라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여기는 과학적 방법이니 또는 뭐 지식이니 기술이니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어떤 지식, 여기 기초 지식을 이끌어내고 올 때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기초 지식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과학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 또는 분석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스러운 자질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문가 스타일이나 전문적 관계나 창의성이나 판단력은 마치 꼭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다라고 분명히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은 이미 우리가 실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상별 분류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소위 미시적 차원, 중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으로 하고 미시적 마이크로는 개별 사회사업, 그리고 중시적 차원 집단 사회사업, 그리고 거시적 차원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미시적 차원인 개별 사회사업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 보면 1번에 먼저 개인 체계, 맞아면 클라이언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체계를 개인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지만 개인 체계. 개인 체계란 뭐다? 그냥 개별 실천의 대상을 개인 체계라 하고 그냥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개인 체계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은 가능한 한 그런 문제가, 그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적극적 예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라고 할 정도로 언제나 사후적, 소극적 치료 해결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져 버린 사람을 그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적, 소극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나중에 사후적, 소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으로 나온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한번 집안 말아먹을 거지. 혹시 그 말아먹을 거 예상해서 말아먹지 않도록 미리 좀 돈을 좀 땡겨줄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도 인간이니까 언젠가는 엔트로피가 진행되어서 아프고 죽겠지? 그걸 좀 늘려주기 위해서 뭔가 좀 먼저 영양제를 좀 먼저 맞춰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가능하면 이 말이 들어가서 사전적, 적극적 예방으로서 실천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를 위험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좋지요. 다음에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의를 앞에서 우리는 리치몬드 것만 봤지요.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의식적이고 개별적 조정을 통해서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957년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했던 펄먼은 사회복지 실천을 4P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어요. 바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4P. 그래서 여기 펄먼의 개별 사회 사업의 구성 요소 또는 펄먼 여사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사복 실천의 개념을 4P라고 합니다. 4P.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성을 갖춘 프레이스라고 하는 기관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맞춘 맛이 있지만 이렇게 퍼슨. 사실은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전문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헬핑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 물론 당연히 그 시대에는 개별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나 개념을 이렇게 4P로 한 사람은 펄먼이 되겠고 특히 여기 펄먼은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관의 중요성, 기관의 유용성을 강조했다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앞에도 본 것처럼 1917년에 제시되었던 40년 전이죠. 펄먼보다는 제시되었던 리치몬드의 여사, 리치몬드 치료적 개입을 강조한다. 리치몬드 나와야지 리치몬드. 치료적 개입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시적이다. 또 워커 중심이다. 인격 발달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다 이 앞에 봤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 대상에 이렇게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개인 대상 보면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 그래서 굵은 글씨로만 특징 있게 보시면 1번 보시면 되겠지요. 1인의 클라이언트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원조 과정을 진행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개별 사회사업 중에서 핵심,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하는 개별 사회사업 케이스 워크가 되겠어요. 개인의 변화,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그냥 쭉 개인의 변화하면 정서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인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뭐 다양한 대인관계가 상관관계의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실천 모델이나 다양한 기법이 도모되겠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개개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키워준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줄 것인가? 정서 변화에, 행동 변화에 또는 뭐 인지 변화에 이렇게 또는 또 환경이라고 하던 대인 인간관계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개별 사회사업 케이스워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개별 사회에서 미시적 접근은 가족 체계가 있죠. 뭐 가족이 뭐다 이거든 물론 사회복지 실현 주위에 가족 치료라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혼인에 의해서 기본 가족인 부부 가족이 이루어지고 혈연에 의해서 출산으로 인한 2세대 가족이 이루어지고 법률관계 입양이라고 하는 법률관계를 통해서 또 2세대 가족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형성의 이런 그 기원은 우리가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특징은 뭐 제가 읽어드릴 건 아니고 가족도 하나의 체계다 해서 여기 가족 체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의 특성을 같이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계의 특성 이미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웠던 체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체계의 특성 역시 굵은 글씨로만 어떤 가족이나 어떤 가정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기능적 참 서로 참 보기 좋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적 가족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이나 가족은 가능한 한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항상성이 있고 어떤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약속 즉 가족 규범이라고 하는 가족 규칙도 있고 이거 가족 규범이라 이 가족 규칙을 가족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 규범도 있고 또 가족마다 하나의 전설처럼 이끌어가는 쭉 올라가면 가족 신화도 있고 또 많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본다면 유계성에 의해서 소위 하위체계라고 하는 소위 하위체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체계라고 하더라도 이 대당체계의 내에는 구성 또는 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하위체계도 있고 형제 하위체계도 있고 부모 자식 하위체계도 있고 형제자매 하위체계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다는 것을 유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계성. 그리고 모든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경계, 바운더리가 존재를 하지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면 개방 가족체계, 가방체계라고 하지만 완전히 외부 환경과 단절되어서 폐쇄되어 있다면 폐쇄체계라고, 폐쇄적 가족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얘는 가족체계 경계가 있다. 특히 가족치료에서는 이 경계선을 가지고 경계선의 명확화를 강조했던 것이 미누친 모델, 이라고 하는 구조적 가족 치료가 있다는 것도 미리 한번 선수학습 겸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